저는 올해 70의 김순자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먼저 하늘로 떠나고 지금은 이 넓은 집을 저 혼자 지키고 있어요. 그래도 외롭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10분 거리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거든요. 하나뿐인 아들 경철이, 그리고 제 눈에는 아직도 아기 같은 손주 민준이, 그 아이들 보는 맛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적어도 오늘 그 끔찍한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뿌리내리기 전까지는요. 오늘은 제 유일한 손주, 민준이의 5번째 생일이었어요. 저는 이틀 전부터 시장을 보고 어젯밤 꼬박 세워가며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달콤 짭짤한 불고기와 오색 찬란한 잡채, 부드러운 동그랑땡까지 제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싸하게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최서연이 저를 반기는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마치 매달 꼬박꼬박 방문하는 공과금 검침원을 대하는 듯한 사무적인 말투였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들고 온 음식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강아지 할미가 맛있는 거 많이 해왔지. 이리 와서 불고기 한 점 먹어볼까? 하지만 며느리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님 잠시만요. 이런 건 애들 입맛에 안 맞아요. 요즘 애들이 이런 걸 먹나요? 그러더니 제가 밤새워 만든 음식들을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며 식탁 구석으로 쓱 밀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는 이미 배달시킨 것이 분명한 피자 박스와 치킨 상자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인공적인 소스 향이 제가 정성껏 볶아낸 고소한 참기름 향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어요. 서연아, 그래도 내가 민준이 먹이려고. 됐어요, 어머님. 민준이는 피자랑 치킨이면 돼요. 어머님은 저기 소파에 앉아 계세요. 괜히 일만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며느리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 경철이는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저 착해 빠진 아들은 예나 지금이나 제 아내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곤 합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손주가 피자, 조각을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며 환하게 웃는 손주, 민준이의 얼굴이 유독 낯설게 느껴진 것은요. 그동안은 마냥 예쁘기만 해서 몰랐는데 오늘따라 아이의 얼굴이 아들 내외와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쌍꺼풀이 짙고 선명한 눈, 오뚝한 콧날, 얇고 긴 입술. 제 아들 경철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저와 제 남편을 쏙 빼닮은 순박한 얼굴이었어요. 짙은 눈썹에 쌍꺼풀 없는 서글서글한 눈, 복스럽게 둥근 코를 가졌죠. 며느리 역시 눈이 크긴 하지만 저렇게 서구적인 느낌은 아니었는데 문득 아이의 얼굴 위로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제가 늙어서 헛것을 보나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식사 시간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는 마치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화 내내 아들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요즘 강남 엄마들은 애들 교육에 얼마나 투자하는 줄 아세요? 경철 씨 월급으로는 정말 택도 없어요. 민준이 친구들은 벌써부터 영어, 중국어는 기본이고 코딩의 승마까지 배운다는데. 허허, 아직 5살인데
뭘 벌써부터 그렇게. 아들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지만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어요. 5살이 제일 중요할 때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뒤처지는 거라고요. 당신처럼 평범하게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들은. 당신처럼이라는 말에 유독 힘을 주는 며느리의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마치 제 아들이 실패한 인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 뻔뻔함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이 저를 향했어요. 어머님도 이제 기초연금 나오시잖아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쥐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민준이 영어 유치원비 정도는 보태주실 수 있죠? 손주를 위해서인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마치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겠다는 듯한 당당한 요구였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연금은 먼저 간 남편의 묘를 돌보고 제 낡은 무릎 병원비로 쓰기에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또다시 아내의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서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민준이 교육을 위해서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어머님, 민준이는 저희 아빠 닮아서 그런지 뼈대부터가 달라요. 똑똑하고 잘생겼잖아요. 경철 씨 좋은 유전자는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아 어머님이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게 다 복인걸. 그 순간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 서늘한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네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의심의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제 안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가 제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가 콜록거리며 기침을 한다는 소식에 저는 꿀과 배를 넣고 푹 고아 만든 배숙을 들고 아들네 집을 다시 찾았어요. 아이가 어릴 적부터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해주던 특효약이었죠. 서연아, 민준이 이거 좀 먹이렴. 목에 좋을 게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내민 냄비를 보자마자 질색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그런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은 제발 좀 그만하세요. 무식해 보여요.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런 걸 먹여요? 당장 소아과 가서 주사 한 방 맞히는 게 최고예요. 무식하다는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 평생의 지혜와 경험이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의 사랑이 한순간에 무식한 노인네의 고집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는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아이의 외투를 입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저 아이는 정말 모든 면에서 저와 그리고 제 아들과 달랐습니다. 육아 방식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가치관까지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요. 균열은 돈 문제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민준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를 밀었는데 애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대요. 병원비랑 합의금으로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초조함에 가까웠거든요. 제가 잠시 망설이자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이거 해결 못하면 경철씨 회사에도 알려지고 일이 커져요. 민준이 아빠 인생 망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아들을 걸고 넘어지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제 비상금 통장을 깨서 500만 원을 인출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받자마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쌩하니 사라졌어요. 하지만 진실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밝혀졌습니다. 며칠 뒤 동네 반상회에 나갔다가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 아주머니의 딸이 며느리와 같은 동네 맘카페 회원이었습니다. 순자 씨, 며느님이 이번에 명품 가방 새로 샀다면서요? 딸이 인터넷에서 봤다고 하던데 무슨 한정판이라 구하기도 힘든 걸 샀다고 아주 자랑을 하더래요. 500만 원도 넘는다던데 아드님이 돈을 잘 버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주 합의금이라던 그 돈이 제 피 같은 돈이 고작 명품 가방으로 둔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거요. 서연이가 요즘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나 봐요.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그랬나 본데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아내의 거짓말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조차 상실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와 아들 사이에 깊고 단단했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저를 철저히 자신들의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시댁 제사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민준이가 갑자기 열이 나요. 아이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라는 뻔한 핑계를 대며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자신의 SNS에는 우리 가족 행복한 주말 여행이라는 글과 함께 화려한 사진들을 버젓이 올려놓았어요. 고급 펜션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유명한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는 사진들 속에서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진들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었어요. 우리라는 그 견고한 이름의 벽 앞에서 저는 언제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가족의 범주에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아프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들의 행복한 그림에 어울리지 않는 흠집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의심과 무시를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몸이 찌뿌둥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보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바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머리카락 몇 올이나 사용했던 칫솔만 있어도 99.9% 정확도로 친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칫솔, 머리카락.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계획이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하는 두려움과 역시 하는 기대감이 제 속에서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민준이가 내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에 홀린 듯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낡은 양복, 손때 묻은 만년필, 그리고 빛바랜 앨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갓난아기였던 제 아들, 경철이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저를 닮아 동그란 얼굴, 남편을 닮아 짙은 눈썹. 누가 봐도 우리 부부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얼마 전 민준이 생일날 찍었던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어요. 보면 볼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닮은 구석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피부색, 머리카락의 질감, 귀 모양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아이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첫 손주라며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면 그것은 먼저 간 남편과 살아있는 내 아들, 두 사람 모두를 기만하는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추악한 의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내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먼저 간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는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낮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유전자 검사 기관의 번호를 조용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비밀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김치와 밑반찬 몇 가지를 만들었다는 핑계로 아들네 집을 찾아갔어요. 제 손에는 반찬통뿐만 아니라 만일을 대비해 가방 속에 넣어둔 새 칫솔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진짜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님, 또 뭘 이런 걸 해오셨어요. 저희 이제 반찬 사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냉장고에 자리도 없는데.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래도 엄마가 해준 집밥이 최고지. 경철이 너 좋아하는 장조림도 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제게서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거실을 둘러보며 기회를 엿봤어요.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며느리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콧소리를 내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욕실로 향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제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욕실 칫솔꽂이에는 어른 칫솔 2개와 아이 칫솔 하나가 나란히 꽂혀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아들의 칫솔과 손주 민준이의 칫솔을 꺼내 미리 준비해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새 칫솔을 꺼내 원래 자리에 꽂아두었어요.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안도감에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욕실을 나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데 닫힌 방문 너머로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걱정 마, 자기. 우리 민준이는 당연히 자기 아들이지. 이경철 그 바보는 그냥 돈이나 벌어오면 돼. 자기가 진짜 아빠인 거 걘 평생 모를걸? 의심 같은 거 할 줄도 모르는 바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가 말하는 자기는 누구이며 진짜 아빠는 또 누구란 말인가. 저는 벽을 짚고 서서 겨우 몸을 가눴습니다. 가방 속에 든 칫솔 2개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어떻게 집을 빠져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유전자 검사 센터 앞에 서 있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접수 서류를 작성하고 피눈물 같은 심정으로 칫솔이 담긴 비닐봉지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전화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직원의 기계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피 말리는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지옥 같은 일주일이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손을 잡고 웃는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아빠 라고 외치며 달려가는 민준이의 모습이 꿈속에서 저를 괴롭혔어요.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곤 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건 미친 짓이야. 그냥 덮어두는 게 맞아. 진실을 알게 되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며 검사를 취소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다가도 아니, 저 악랄한 것들을 이대로 둘 순 없어. 내 아들을 저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야 해라며 이를 갈았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 때마다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약속된 날짜의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순자님 되시죠?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차분한 목소리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검사 결과 부자 관계가 성립할 확률은 0%입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제 두 귀로 직접 확인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제 가엾은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이었습니다. 제가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탓에 제 아들이 이 끔찍한 배신을 당한 것만 같아 죄책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저는 검사 결과지를 직접 수령해 곧장 아들 회사 근처로 달려갔습니다. 퇴근하는 아들을 붙잡고 근처 카페로 들어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 말을 어렵게 꺼냈어요. 경철아, 민준이 네 아들 아니래.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화를 냈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의심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아들은 며느리가 받을 상처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 품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아들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과지를 제대로 보려고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이런 거 다 조작일 뿐이에요. 어머니가 서연이를 미워해서 이런 짓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며느리라는 거미가 쳐놓은 거짓의 그물에 단단히 올가매어 현실을 직시할 용기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저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의 공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진실의 무게를 애써 부정하며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거짓된 평화의 뚜껑을 닫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열린 상자는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것을요.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이 희망이 아닌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카페에서 아들과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그 실망스럽고 경멸 가득했던 눈빛이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저를 괴롭혔어요. 어머니가 서연이를 미워해서 이런 짓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아들의 비난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고작 몇 년 함께 산 여자 때문에 저를 이토록 불신하고 원망하게 되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제 아들은 지금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린 채 그 뱀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미인 제가 그 독을 빼내주지 않으면 제 아들은 서서히 죽어갈 것이 분명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며느리의 반응을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어요. 아마도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며 아들을 더욱 올가맬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저희 집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금방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며느리와 그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저런 짐승 같은 몰골을 한 며느리를 집 안에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문 여세요.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문 열고 제 얼굴 보고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현관문을 발로 쿵쿵 차며 악을 썼습니다. 동네가 떠나갈 듯한 고성의 이웃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무슨 짓이냐? 남의 집 앞에서 이 무슨 추태야? 제가 인터폰 너머로 차갑게 말하자 며느리는 더욱 길길이 날뛰었어요. 추태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추태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노망나셨어요? 멀쩡한 우리 아들 데리고 무슨 끔찍한 모함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러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연기였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봤다면 제가 아주 악독한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그저 가련한 피해자인 줄로만 알았을 겁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여보, 이러지 마. 일단 일어나,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이야기 좀 해요라며 쩔쩔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아들이라고 했니? 그렇다면 네가 직접 증명해 보이거라. 나와 내 아들, 그리고 너와 민준이 다 같이 가서 다시 유전자 검사를 받자. 만약 내 검사가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너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마. 하지만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면 그때는 네가 내 아들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지는 게다. 어떠냐, 내 제안이. 제 말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순간 뚝 그쳤습니다.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는 것이 인터폰 화면을 통해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재검사를 하자는 말에는 차마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금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데요? 뭘 믿고 어머님이랑 같이 가요. 어머님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릴 줄 알고요. 저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왜 못하지? 떳떳하다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 어쨌든 못해요. 이건 인권 침해라고요. 경철 씨, 당신은 뭐해? 당신 아내가 지금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당장 어머니한테 아니라고, 우리 서연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해줘. 아들은 제 얼굴과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아들은 또다시 제 가슴에 못을 박는 선택을 하고야 말았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믿으시겠어요? 서연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제가 100마디 말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터폰을 끊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밖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며느리의 고성과 아들의 만류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그 모든 소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들이 돌아간 것이겠지요. 저는 텅 빈 집안에서 지독한 고독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며칠간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며느리가 제 전화를 받지도 연락하지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제 아들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그날 며느리의 추악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던 파일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제 아들을 세뇌에서 풀어줄 유일한 열쇠였어요. 저는 아들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며칠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아들은 피하려고 했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딱 5분만. 아니, 3분만이라도 좋아. 아들은 마지못해 제게 이끌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앉아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저였어요. 경철아, 엄마는 네가 불행해지는 걸 볼 수가 없다. 네가 저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는 걸 이 어미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의 교활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걱정 마, 자기. 우리 민준이는 당연히 자기 아들이지. 이경철 그 바보는 그냥 돈이나 벌어오면 돼. 자기가 진짜 아빠인 거 걘 평생 모를걸? 의심 같은 거 할 줄도 모르는 바보잖아.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아들의 표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으로 가득 찼던 얼굴이 점차 혼란과 충격, 그리고 마침내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져 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마치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공원에는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굴 위해서,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거지. 아들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던 무뚝뚝한 아들이었어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휘둘리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꿋꿋하게 버텨왔을 아들의 세월이 그 울음소리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아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울고 또 울었어요.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배신에 대한 분노였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자책이었으며 송두리째 부정당한 자신의 삶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우는 아들을 그저 말없이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날 제 아들은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비었던 집이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로 채워졌어요. 하지만 우리 모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들을 위해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방에서 나온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일으켜 세워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그걸로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악연을 끊어내는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저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쓰던 서재는 그가 떠난 10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돋보기, 손때 묻은 만년필, 그리고 책장에 빼곡히 꽂힌 책들, 모든 것이 남편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먼지를 닦아내고 책들을 정리하던 중 저는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고 두꺼운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꾸밈 없는 사람이었지만 일기를 쓴다는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던 날의 기쁨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오늘 경철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이가 임신을 했단다. 내 나이 65에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하늘에 있는 당신도 보고 있소? 우리가 드디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나는 날이다. 저는 남편의 서툰 글씨를 읽어내려가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손주를 기다리던 남편의 설렘과 기대가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가 태어났던 날의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품에 안았다. 어찌나 작고 예쁜지 꼭 아기 천사 같았다. 이름은 민준이라 지었단다. 이 아이가 앞으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주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 할애비가 우리 민준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지. 그리고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마지막 페이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뜨기 얼마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처음으로 서툰 발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나를 불렀다. 그 순간 내 평생의 소원을 다 이룬 것만 같았다. 비록 내가 이 아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지는 못하겠지만 하늘에서나마 우리 민준이를 항상 지켜줄 것이다. 사랑한다. 내 손주야.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남편이 느꼈을 그 가짜 행복과 기쁨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얼마나 원통해야 할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슬픔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아들의 인생을 구하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먼저 간 내 남편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무참히 기만한 저 악독한 것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제 손에 들린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고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경철아, 저녁에 네 집으로 가자. 그 여자와의 마지막 만찬이다. 가서 모든 걸 끝내고 오자.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모자는 비장한 각오로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며느리는 잔뜩 날이 선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또 남았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도 더는 안 참아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저녁상은 썰렁하기 그지없었어요. 배달시킨 족발과 편의점에서 사온 인스턴트 국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족발의 기름기가 차갑게 굳어가는 동안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남편의 일기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지 알겠지. 며느리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그깟 종이 쪼가리, 제가 믿을 것 같아요? 다 어머님이 조작한 거잖아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남편의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남편의 원통한 마음을 담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낭독이 끝나자 며느리의 얼굴이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흔적까지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겠지요. 제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최서연, 당신하고는 이제 끝이야. 내일 당장 이 집에서 짐 빼서 나가.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무르고 약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며느리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나가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이 집에서 당신이랑 민준이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를 내쫓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 당신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 그건 당신이 하도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니까 홧김에 한번 해본 소리지. 당신 사랑해서 한 거짓말이라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추악한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아침까지다. 내 눈앞에서 그리고 내 아들 인생에서 당장 꺼져라.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네 마지막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가 무어라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시한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는 그 추악한 본색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좋아요, 해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위자료로 10억 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는 이 아파트 명에 제 앞으로 넘기고요. 민준이 양육비는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0만 원씩 보내세요. 이 조건들 들어주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경철 씨 회사 찾아가서 바람나서 애까지 있는 마누라 버린 파렴치한이라고 소문낼 거고 당신들 인생 아주 진흙탕 속에 처박아 줄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죠.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난 주제에 어디서 저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인지 며느리는 우리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약점 삼아 협박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문자를 보고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한편으로는 회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그냥 조용히 끝내면 안 될까요? 서연이가 원하는 대로 돈 주고. 안 된다. 절대 안 돼. 저런 악마 같은 것에게는 단돈 10원 한 장도 줄 수 없어.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저 여자는 평생 내 아들 등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을 게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저는 며느리가 녹음 파일에서 언급했던 자기라고 불렀던 자를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놈 역시 이번 사건의 공범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아들의 대학 졸업 앨범을 꺼내 아들의 동창들 사진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철아, 네 대학 동창 중에 혹시 아주 크게 성공했다는 사람 누가 있니? 최서연도 알만한 사람으로.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몇 명의 이름을 댔습니다. 글쎄요, 김민수라고 변호사 된 친구도 있고, 최연석이라고 의사 된 친구도 있고, 아, 박상진이라고 IT 회사를 차려서 아주 크게 성공한 친구가 있어요. 언론에도 몇 번 나왔고요. 서연이도 그 친구 소식은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박상진. 저는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소문 끝에 박상진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소를 알아냈어요.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삐까뻔쩍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비서를 지나 저는 마침내 박상진이라는 남자의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던 한 남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아들 앨범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신데 약속도 없이 찾아오셨죠, 아주머니? 이경철 어미요. 혹시 제 며느리 최서연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군. 제 말에 박상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능구렁이처럼 표정을 바꾸며 웃어 보였어요. 아, 경철이 어머님이셨군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경철이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자네가 더 잘 알 텐데. 최서연 그리고 이민준. 모르는 이름은 아닐 테지. 박상진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뜯어보더니 뻔뻔하게도 딱 잡아댔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최서연이라는 여자는 경철이 아내분이라는 것만 알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그 태연한 거짓말에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며느리의 통화가 녹음된 휴대폰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걸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 당신 아들이니 당신이 책임지고 데려가. 내 아들 인생 더는 망치지 말고. 하지만 박상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설사 그 아이가 제 아이가 맞다고 칩시다. 그래서요? 법적으로 저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여자가 유부녀인 줄 알았겠냐고요. 저는 그저 불쌍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모든 책임은 당신 아들을 속인 그 여자와 그 여자한테 속아 넘어간 당신 아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괜히 저까지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바로 저런 모습일까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잘 알겠다. 법대로 하자꾸나. 너희 둘,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어 줄 테니.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박상진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감정 싸움은 끝났어요. 저 추악한 것들은 오직 법의 심판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텔레비전 법률 프로그램에서 눈여겨봐 두었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길고 긴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느꼈습니다. 향긋한 원두커피 향과 묵직한 법전의 잉크 냄새,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그곳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정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전쟁터의 사령부 같았어요. 제 앞에는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다부지고 날카로운 눈빛을 한 젊은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이경철 선생님. 우선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는 우리 모자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철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제가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 그리고 남편의 일기장, 사본까지 모두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내내 한 번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마저 감돌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네요. 증거가 이렇게나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쪽에서는 분명히 이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며 물고 늘어질 거예요. 특히 어머님의 연세를 걸고 넘어지며 노망난 시어머니의 망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님? 저희가 불리한 건가요? 아들 경철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런 아들을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웃어 보였어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더 좋습니다. 저들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될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합니다. 법정은 감정에 호소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로 말하는 곳이니까요.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의 주차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내연남인 박상진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죠.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 악독한 것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만 해주세요. 제 단호한 말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찾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콧수염을 기른 관리소장은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어머님. 저희도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요. 입주민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아무에게나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영장이라도 가져오시기 전에는 절대 안 돼요. 저도 여기서 잘립니다. 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 번만. 아들이 애처롭게 사정했지만 관리소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첫 번째 시도에서 빈손으로 물러나야만 했어요. 관리사무소를 나오며 아들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포기할까요? 저 사람들 저렇게 완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는 아들의 등짝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이놈아, 정신 안 차릴래? 이것 봐라, 경철아.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얻는다는 건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거다. 여기서 포기하면 저 거짓말쟁이들의 세상이 되는 거라고. 고작 이 정도에 무너질 거면 시작도 안 했어. 제 호통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변호사는 그런 우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바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넣겠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시죠. 변호사의 말대로 며칠 뒤 우리는 판사가 발부한 명령서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붉은 직인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어요.
관리소장은 법원 명령서를 보더니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지못해 저희를 지하의 방제실로 안내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좁은 방제실. 수십 개의 흑백 모니터가 깜빡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화면을 몇 시간이고 들여다보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빠질 것처럼 아파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잠깐, 변호사님 방금 그 차요. 아들의 다급한 외침에 직원이 화면을 되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낯익은 번호판을 단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상진의 차였습니다. 화면에 찍힌 시각은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1시 23분. 제 아들이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상진은 익숙하게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낸 뒤에야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영상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제 아들이 야근을 하거나 회식으로 늦는 날이면 박상진은 어김없이 그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며느리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내가 저것들 먹여 살리겠다고 회사에서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 밤새 일하고 있을 때 저 자식은 내 집, 내 침대에서 아들은 자신의 두 눈으로 적나라한 배신의 현장을 확인하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들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새빨간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며느리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수십 장에 달하는 명세서를 발급받아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우리는 또 한 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 날짜 저한테 민준이 합의금으로 500만 원 달라고 했던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 백화점 명품관에서 700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찍혀 있어요. 이 호텔은 박상진 그놈 회사 바로 옆에 있는 곳 아니냐. 점심시간마다 여기서 미래를 즐겼구나. 이 천하의 몹쓸 것들이. 명세서에는 며느리의 추악한 사생활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이 간식 하나 마음 편히 못 사준다고 눈물 짓던 바로 그 시간에 며느리는 내연남과 함께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즐기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들이며 제 아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증거는 주변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고용한 전문 조사원은 며느리의 SNS를 샅샅이 뒤져 그녀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는 여자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저는 직접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그 여자는 처음에는 잔뜩 경계하며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제가 뭘 안다고 저한테 이러시면 곤란해요. 서연 언니가 알면 저 가만 안 둘 거예요. 학생, 거짓을 말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저 자네가 보고 들은 사실만을 말해주면 돼. 자네도 최서연 그 아이의 뻔뻔한 거짓말에 상처받은 적이 있지 않나? 제 말에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그 역시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아왔던 모양이에요. 제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자 그 여자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언니가 저희랑 만날 때마다 남편 흉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우리 남편은 능력이 없어서 숨이 막혀. 시어머니는 무슨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 같아서
말이 안 통해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박상진 그 아저씨 자랑은 어찌나 하던지. 한 번은 글쎄 자기 남편 셔츠를 보더니 아, 정말 없어 보인다. 우리 자기님은 이태리 장인이 만든 맞춤 셔츠만 입는데 이러는 거 있죠? 저희는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 여자의 증언은 모두 녹음되었고 사실 확인서에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심판대에 세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거짓의 성은 이제 곧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법정의 두꺼운 문이 열리고 첫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갑고 엄숙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제 반대편 피고석에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잔뜩 수척해진 얼굴로 앉아있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먼저 친자 확인 소송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가난한 집안 출신인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구박하시더니 이제는 저를 내쫓기 위해 제 목숨 같은 아들까지 남의 자식으로 만들려는 이런 끔찍한 모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며느리는 법정이 떠나가라 울부짖으며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피해자인지를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 처절한 연기에 방청석 일부에서는 동정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쪽 변호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 최서연이 내연남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아들이 남편의 아이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의 교활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며느리의 변호사가 다급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취된 것이며 얼마든지 합성이 가능한 파일입니다. 증거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변호사는 콧방귀를 뀌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측에 묻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어머님이 망상에 시달린다고 주장하셨는데 혹시 병원에서 받은 정신과 진단서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해와 조작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법원의 공식적인 유전자 재검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재검사에 응하시겠습니까?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재판장님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뒤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했어요. 법원의 권위로 명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양측은 모두 결과에 이해 없이 따르도록 하세요. 한 달 뒤 법정은 다시 열렸습니다. 재판장님의 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름이 찍힌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검사 결과 원고 이경철과 사건 본인 이민준 사이의 부자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친자 확률 0%입니다. 재판장님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는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어머나 세상에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학살극이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법정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피고 최서연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CCTV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며느리가 박상진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 심야에 박상진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반복해서 상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십 장에 달하는 카드 명세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피고 남편에게 생활비가 부족하여 아이 병원비가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날 이 명품 가방을 730만 원에 구매한 것이 맞습니까? 변호사의 추궁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는 며느리 친구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어요. 내 남편은 ATM이고 내 진짜 사랑은 따로 있다. 그 말을 끝으로 모든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재판장님은 굳은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천둥과도 같았어요. 피고 최서연과 박상진의 행위는 단순한 부정을 넘어 한 가정을 기만하고 파괴한 반사회적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 최서연이 청구한 위자료 10억 원과 재산 분할 요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오히려 피고 최서연과 피고 박상진은 공동으로 원고 이경철에게 그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씻어내는 후련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완벽한 승리는 통쾌했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기까지는 아직 몇 단계가 더 남아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게 된 며느리는 법정을 나서자마자 내연남이었던 박상진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고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습니다. 박상진,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가졌다고. 책임져. 당신이 나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민준이 당신 아들이잖아. 하지만 박상진은 귀찮은 벌레를 떼어내듯 며느리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웃기지 마. 이 미친 여자야.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해서 여우짓 한 게 누군데. 능력 없는 남편 대신 비빌 언덕이라도 만들어 놓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 내가 네 수작에 노란한 죄밖에 더 있어? 어디서 감히 나한테 책임을 물어. 뭐?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그리고 위자료? 내 변호사랑 이야기해. 앞으로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당신 같은 오물 때문에 내 사업까지 망칠 수는 없으니까. 그 애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 있어? 호적에도 못 올리는 자식. 나한테는 그냥 짐 덩어리일 뿐이야. 애초에 네가 남편 관리만 잘했어도 이렇게는 안 됐잖아. 모든 게 다 네 잘못이라고. 박상진은 며느리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은 뒤 바닥에 침까지 뱉고는 자신의 차를 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눈앞에서 끊어져 버린 며느리는 법원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이나 넋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며느리의 친정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이 강남에 빌딩 몇 채를 가진 알부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지만 실장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야반도주까지 고민하던 상황이었어요. 소식을 듣고 경악한 며느리의 부모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찾아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 자식을 잘못 키운 죄입니다. 저희 딸이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모질게 말할 뿐이었죠. 일어나세요. 용서는 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제 남편과 피눈물을 흘린 제 아들에게 비셔야 할 겁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며느리의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두려워 딸과의 연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망할 년, 네가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놨어.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져. 우린 너 같은 딸 둔 적 없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 시댁과 내 연남, 그리고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친정에서마저 버림받은 며느리는 이제 기댈 곳 하나 없는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몰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위자료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어요. 한때는 강남의 중고 명품샵을 찾아가 이거 다 한물간 디자인이라 이 가격 이상은 못 드려요라는 굴욕적인 말을 들으며 눈물을 머금고 돈을 받아왔다고 해요. 결국 살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나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변두리의 허름한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화려한 백조처럼 살던 그 아이가 이제는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신세가 된 것이었죠. 그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가 판 함정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사연은 친척들과 동네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욕하던 사람들도 진실이 알려지자 모두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제가 단골로 가던 시장의 야채가게 아주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순자 언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며느리 처음 봤을 때부터 눈빛이 아주 되바라졌더라니. 사람 보는 내 눈이 틀림없다니까. 언니가 아들 살린겨. 정말 고생 많았어. 옆에서 과일을 팔던 총각도 거들었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어른이 어디 계세요. 속 시원하게 이겨주셔서 제가 다 감사하네요.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그동안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 후에는 명절을 맞아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저를 오해했던 시동생이 제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천하의 여우인 줄도 모르고 형수님 마음고생하시는 동안 엉뚱한 소리나 하고 다녔으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저는 그저 시동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방송 작가라고 소개한 젊은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순자 어르신. 저희가 제작하는 법정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데 혹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며느리와 시어머니에게 경종을 울리는 위대한 서사라고요. 출연료는 물론이고 저희가 어르신을 이 시대의 현명한 어머니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작가의 감언이설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작가 양반, 나는 영웅도 현명한 어머니도 아니오. 그저 내 새끼 구하려고 진흙탕에서 발버둥 친 평범한 늙은이일 뿐이요. 이제는 시끄러운 거 다 싫고 조용히 살고 싶으니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게 필요했던 것은 세상의 인정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 아들의 상처가 아물고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비온 뒤 하늘처럼 한결 맑아진 기분이 들었어요. 길고 지독했던 전쟁이 정말로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법정 싸움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속은 후련했지만 지난 몇 달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은 밥을 거의 입에도 대지 못하고 숟가락으로 멀건 국물만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회한이 담겨 있는지 어미인 저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어요. 어색한 식사를 마치고 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데 등 뒤에서 아들이 나지막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보자 아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제게 큰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죄인들이나 할 법한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숙인 자세였어요. 아들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철아,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일어나지 못할까? 제가 놀라서 다가가 아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이대로 제 사죄를 받아주세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제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에 울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처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민준이가 제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을 때 저는 어머니를 믿는 대신 제 안락한 거짓을 택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의 가슴에 제가 감히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온갖 무시와 수모를 당하실 때 저는 비겁하게 외면했습니다. 제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워서, 제 아내가 저를 떠날까봐 무서워서 어머니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 여자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그게 어머니의 피 같은 노후자금인 것을 알면서도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들이 아니라 왼수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어깨가 서럽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자책감과 회한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 곁에 조용히 쪼그려 앉아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제 손바닥을 통해 아들의 뜨거운 눈물과 통한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일어나거라, 아들아.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 누구의 탓을 한들 흘러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게지. 하지만 어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거지. 너는 그저 지독한 사랑의 열병을 알았을 뿐이고 어미인 나는 그걸 미리 알아채고 막아주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 둘 다 상처를 입었으니 이제는 서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제 말에 아들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은 마흔을 바라보는 장정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길 잃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모자는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길고 길었던 악몽을 비로소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놀랍도록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10년 넘게 청춘을 바쳤던 회사에 사표를 낸 것이었어요. 어머니, 저 다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이 회사는 그 여자와 그 자식의 흔적이 너무 많아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월급이 좀 적어져도 괜찮아요.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계속 입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희망을 품고 집을 나섰지만 저녁이면 짙은 패배감을 안고 돌아왔어요. 어느 날 밤 아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도 떨어졌어요. 면접관이 그러더군요. 이경철 씨의 경력은 훌륭하지만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네요. 라고요. 아들은 식탁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경철아,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그건 네가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그 회사가 너라는 큰 그릇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보석이 돌멩이가 되는 것은 아니란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이 어미는 내 아들이 세상 최고의 보석이라고 굳게 믿는다. 제 격려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남편이 도운 것일까요?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내에서 누구나 알만한 최고의 기업에서 아들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경쟁사의 핵심 인력이었던 아들의 능력을 눈여겨보고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예전 직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연봉과 직급이었어요. 어머니, 저 됐어요. 합격했어요. 이게 꿈은 아니겠죠? 아들은 합격 통지 메일을 제게 보여주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이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제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피워낸 찬란한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아들이 새 직장에 첫 출근을 하기 전 우리 모자는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동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를 보며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응어리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아들은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저는 다시는 사랑 같은 거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을 주는 게 너무 무서워요. 경철아, 사랑에 대었다고 사랑을 포기하는 건 길 가다 돌부리에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는 걷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은 게다. 넘어진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걸으면 되는 거야. 더 좋은 인연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게다. 이 어미는 믿는다. 바닷가에 도착해서는 회를 파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서툰 솜씨로 제 앞접시에 회를 놓아주며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회를 참 좋아하셨는데 살아계셨으면 오늘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요. 그럼 좋아하셨지. 아마 저 바다만큼이나 넓은 어깨로 너를 꽉 안아주셨을 게다. 내 아들 장하다 하시면서 우리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하며 웃고 또 울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날 밤 바닷가 민박집에서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여행을 기점으로 우리 모자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아들의 옛 아파트 이웃이었던 수정 엄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다가와 한참 동안이나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는 주변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어요? 그 최서연 씨 말이에요. 아주 꼴이 말이 아니게 됐더라고요. 결국 그 아파트에서 쫓겨나서 어디 변두리 반지하 단칸방으로 갔다던데 얼마 전에는 동네 마트에서 분유랑 기저귀 훔치다 걸려서 경찰서까지 갔었대요. 애는 또 어찌나 빽빽 울어대는지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할 정도였다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수정 엄마는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댔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글쎄, 며칠 전에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애를 그냥 버려두고 도망간 걸 어떤 사람이 발견해서 신고했대요. 밤새 애가 혼자 벤치에서 덜덜 떨면서 울고 있었다지 뭐예요. 결국 애는 보육시설로 보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정말 천벌받을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최서연에 대한 동정심 때문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버려진 그 어린 것, 민준이가 마음에 밟혔습니다. 제 핏줄은 아니었지만 한때는 제 손주라 믿으며 제 무릎에 앉히고 제 품에 안았던 아이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아들은 굳은 얼굴로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입니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잘라 말했지만 그 눈빛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경철아, 네 마음이 어떤지 안다. 그 아이 얼굴만 봐도 끔찍한 지난 날이 떠오르겠지. 하지만 경철아, 아이는 죄가 없다. 우리는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이용해 우리를 기만한 그 어미의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그분은 그 아이를 진심으로 당신 손주라 믿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다. 비록 그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사랑이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우리가 그 아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내 아버지의 그 순수했던 마음까지 더럽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 아이를 돕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지켜드리는 거다.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며칠 뒤 저와 아들은 민준이가 머물고 있다는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나마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행여나 아이에게 혼란과 상처를 줄까봐 차마 그러지는 못했어요. 대신 우리는 이름 없는 후원자라는 이름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기로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한편 내연남이었던 박상진 역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상간남 소송으로 망신을 당한 사실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어 회사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해요. 믿었던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야심차게 추진하던 대규모 프로젝트들도 줄줄이 무산되면서 한때는 잘 나가던 그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자업자득이었죠.
그리고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늦은 저녁,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쫄딱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최서연이 서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이요. 화면 너머로 그녀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현관문을 아주 조금만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최서연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당장 지낼 곳도 없고 며칠째 굶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길에서 죽을 것 같아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했어요. 일어나거라. 너에게 줄 동정은 내게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다. 어머님, 경철 씨. 경철 씨는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 약해서. 저 용서해 줄 거죠? 제가 가서 빌면. 헛소리 하지 마라. 내 아들은 이제 너 같은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칠 만큼 어리석지 않다. 너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마저 내버린 어미다. 그런 너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조차 죄악이다. 저는 품속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한 장을 그녀의 발치에 던져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정신 차려라. 그리고 내 인생의 죗값은 내가 오롯이 짊어지고 가거라. 네가 내 아들에게 그리고 먼저 간 내 남편에게 주었던 그 깊은 상처를 평생 거울 삼아 네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 그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마지막 동정이다. 다시는 내 앞에 그리고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 동안이나 최서연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 길고 질긴 악연과의 완벽한 끝이었습니다. 그 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제 아들 경철이는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하고 현명한 남자로 성장했어요.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최연소 부장으로 승진했고 주말이면 저를 모시고 좋은 곳으로 나들이 가는 것을 낙으로 삼는 다정한 아들이에요. 찡그린 얼굴로 마지못해 저를 대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저는 그런 아들에게 좋은 인연이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이렇게 어머니랑 둘이 사는 게 좋아요. 다시는 누구를 믿고 마음을 줄 자신이 없어요. 예, 경철아. 넘어졌다고 해서 평생 기어다닐 수는 없는 일이다. 좋은 사람은 세상에 분명히 있단다. 마음의 문을 너무 굳게 닫아두지는 마라. 제 기도가 통했던 것일까요? 어느 날 아들이 수줍은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고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그 여자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화려했던 최서연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눈빛이 참 맑고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경철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어요. 수진 양은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저는 첫 만남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선물 대신
제가 평소 무릎이 좋지 않다는 말을 아들에게 전해 들었다며 직접 다려온 따뜻한 웃을 차를 내밀었어요. 그 속 깊은 마음에 저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차린 소박한 나물 반찬과 된장찌개를 수진 양은 정말 복스럽게도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저희 엄마가 해주신 집밥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무슨, 그냥 손맛이지. 입에 맞는다니 다행이구나. 저도 어머님한테 요리 좀 배우면 안 될까요? 저도 경철 씨한테 이렇게 맛있는 밥 해주고 싶어요.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저는 지난 세월의 모든 서름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요즘 애들 안 먹어요라며 제 음식을 밀쳐내던 최서연의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식사를 마친 뒤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달려가는 것을 제가 겨우 말려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은 그런 수진 양을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드디어 행복이라는 귀한 손님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아들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저는 이제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남편 병수발하느라 제 인생이라는 것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잠시 붓을 잡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먹을 갈 때 느껴지는 묵직한 향기와 화선지에 번지는 먹물의 고요함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이구, 순자 언니는 글씨에 힘이 있어. 아주 그냥 기품이 넘쳐. 무슨 소리야? 아직 멀었어. 우리 김 선생한테 칭찬받으려면. 서예 교실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제게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맛있는 칼국수를 사 먹기도 하고 날씨 좋은 날이면 근교 수목원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제가 김순자라는 제 이름을 되찾고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아들 경철이와 수진 양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눈물로 축복해 주었어요. 새며느리, 아니, 이제는 제 딸이 된 수진이는 제게 정말 친딸 이상으로 잘해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고 제 말벗이 되어주며 외롭지 않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을까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진짜 손주가 태어난 것이에요. 산부인과에서 아들의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달려갔을 때 저는 갓 태어난 작고 붉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할미한테 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기는 제 아들 경철이의 갓난아기 시절 모습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동그란 얼굴형과 짙은 눈썹은 먼저 간 제 남편의 판박이었어요. 제 핏줄, 제 살붙이라는 사실이 이토록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인 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들 이름은 은우라고 지었어요. 아버지 함자에서 한 글자 따왔습니다. 아들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어느 주말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곤히 잠든 손주 은우를 무릎에 뉘인 채 조용히 세상을 바라봅니다. 제 옆에서는 아들 내외가 마주 앉아 다정하게 과일을 깎고 있고 집안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아이의 포근한 전내음이 가득합니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게 들려요. 문득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의심의 씨앗이 싹트던 그날부터 지옥 같았던 법정 싸움,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까지 참으로 길고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토록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폭풍우를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그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듯 우리 가족은 그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진실을 외면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눈을 감아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 아들은 평생을 거짓과 배신 속에서 불행하게 살았을 테고 저 역시 죽는 날까지 가슴에 큰 응어리를 안고 살았을 겁니다.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잠든 손주의 보드라운 뺨에 가만히 입을 맞춥니다. 내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우리 강아지.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이제는 정말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래, 인생이란 이런 것이겠지요.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찬란한 무지개가 뜨는 법이니 내 인생의 무지개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은 바로 이 평화로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